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을 살펴보았죠.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반산업정책이 장기간 이어져 왔죠. 그래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집권했지만 그래요. 폐기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은 폐기를 하고 다시 이제 산업 육성 정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요. 거의 30년간 이어온 반산업 정책을 폐기한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대놓고 이제 한국의 유력한 산업을 파괴하려 했죠. 원전 산업을 파괴하고 그게 반문명 정책까지 실시했죠. 뭐 사실 서울 개발을 막고 또 물관리를 위해 만든 보를 철거하려는 시도를 했죠. 중단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수출에도 발벗고 나섰죠.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영업사원이라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군사정부 이후 최초의 개혁정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상국가의 모습인 거라는 거예요. 정부가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는 게 당연하지. 반산업 정책을 실시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물자가 부족해서 외화를 벌어서 부족한 물자를 수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출 앞장서야 되는 거죠. 정상국가의 모습을 사직 찾기 위한 시도가 처음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 시도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의 복지 정책을 살펴보자.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복지 확대를 지극한 선으로 여기며 빚으로라도 복지 확대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집권 시 그러한 일을 시행했다. 노무현 정부가 정부의 부채 비율을 크게 증가시키며 복지 확대를 실시했고 이를 계승하여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부채 비율을 더 크게 증가시키며 복지 확대를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전 정부는 쉬쉬하면서 했는데 부채 비율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뭐 이러면서 빚으로라도 복지 확대를 실시해. 실시했잖아요, 사실상. 빚으로 복지 확대를 실시하여 부채 비율이 증가하다 보면 결국 재정 위기를 겪게 된다.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크게 쇠퇴하고 10년 이상의 계획을 통해서도 극복하기 어렵다. 금융위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금융위기는 금융 시스템만 바꾸고 그 잘못된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만 사라지면 해결되지만 재정 위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를 보면 알잖아요. 막 10년 이상 계획을 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부의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다 보면 재정 위기를 겪게 되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겪은 대표적인 국가가 그리스이고 2020년대에는 프랑스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최근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죠.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24년 기준 약 110%를 상회하며 재정 위기 직전에 이른 상태이다. 저번에 한번 살펴봤지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로 사실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순자산과 부채를 봐야 되는 거죠. 전체 재산과. 프랑스는 정부 재산을 다 정리를 해도 빚을 다 못 갚는다는 거예요. 개털 정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재정 위기에 이르는 원리는 간단하다. 복지 지출은 쓰면 없어진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빚으로 복지 지출을 확대하면 정부의 순자산이 감소한다. 1억 원의 순자산이 있는 이가 500만 원을 빌려서 먹고 노는 데에 써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순자산은 500만 원이 감소하여 9,500만 원이 된다. 1억의 이제 순자산이 있어요. 자산이 있어요. 500만 원을 빌렸어요. 썼어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얼마가 되나요? 500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재산은 얼마가 되나요? 1억 원의 재산이 9,500만 원으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장기간 빚으로 복지를 실시하면 정부 순자산은 0이 되고 급기야 정부 재산을 다 정리해도 빚을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른다. 그러한 일이 없으면 빚으로 복지 확대를 실시하는 일은 반국가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복지 확대를 실시하는 일은 결국 뭔가요? 반국가적 행위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빚으로 복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빚으로 계속 복지를 실시하면 정부 재산은 계속 감소하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 또 정부도 뭐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뛰고 이러면 상쇄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빚으로 복지 정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뭐 특별한 일 때문에 국가 위기 상황 때문에 실시하더라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해결이 되면. 빚은 원금과 더불어 이자를 동반한다. 빚이 증가하다 보면 이자 역시 증가한다. 그렇죠 뭐. 빚으로 장기간 복지 지출하다 보면 결국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세금이 없게 되어 복지는 중단될 수밖에 없으며 정상적인 정부 기능 수행마저 할 수 없게 된다. 그렇잖아요. 빚을 계속 늘리면 이자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빚으로 실시하는 복지를 계속 실시하면 돈이 없어서 복지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부도 망가지고. 그 재정 위기가 왜 발생하는가? 그걸 잘 알아라는 거예요. 원리죠 이게. 정부를 유지하는 데에도 인건비와 같은 각종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일단 정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를 위해 빚을 냈는데 결국 이자 때문에 복지가 중단되고 정부마저 붕괴되는 것이다. 빚으로 실시하는 복지는 뭔가요? 선인가요? 악인가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반국가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사례를 보면서 연구할 수도 있죠. 최근 사례가 있죠. 누구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리스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쓰니까 분석도 해놨죠. 그래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보라는 거죠. 군사 정부의 노태우 정부 때까지 정부 부채 비율은 약 10% 정도로 한국 정부의 재정은 매우 건전했다. 매우 건전했다는 거예요. 부채가 거의 없으니 군사 정부는 복지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오로지 산업 육성에 정부의 모든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사실이냐는 거예요. 산업 육성만 했다는 거예요. 복지 정책 실시 안 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복지 정책은 군사 정부에 의해 실시되었다. 1977년 박정희는 의료보험의 효시인 의료보험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였고 1989년 노태우 정부는 그래요.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개막했고 1988년 국민연금을 전격 실시했다. 뭐 설계가 잘못되기는 했지만 국민연금 또한 하여튼 필요한 복지 정책은 뭐 다 실시가 된 거죠. 빚으로 실시하는 복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산업이 발전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소득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복지기금도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실시하는 복지 정책이 참된 복지 정책이라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다 보면 한국에 필요한 복지 정책을 다 실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빨리 달성하고자 비주류 복지 정책을 실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정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산업을 발전시키면 전체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고 국가 소득의 일정 비율이 복지 정책에 투입될 때 복지에 쓰이는 기금 역시 절로 증가한다. 그렇죠. 군사 정부는 증가하는 기금 범위 내에서 복지 확대를 실시했고 그 결과 빚없이 한국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 좌파 인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산업 육성 정책과 복지 정책을 상반되는 것으로 보면서 산업 정책 육성 필요 없다. 복지 실시해야지. 낙수 효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군사 정부 때 어땠나요? 산업 육성하니까 복지가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빚 없이도. 정부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를 실시해요? 산업이 발전해야지 정부가 돈이 많아지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복지 정책이 참된 복지 정책인지. (1987년) IMF 사태를 전후로 하여 정부의 부채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 임기 말 정부 부채 비율은 1.4%이고 김대중 정부 임기 말 부채 비율은 19.8%였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부 부채 비율 김대중 정부 때 정부 부채 비율이 8.4% 급증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비주로 실시하는 부채 비율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한 이유는 김대중 정부 때는 IMF 사태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빼준 거긴 한데 김대중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비주는 뭐 했나요? 북한의 복지를 위해서 썼잖아요. 여러 물자도 보내주고 한국인의 복지를 위해 쓴 게 아니라 북한인들의 복지를 위해 썼잖아요. 몰래 현금도 보내주고 전략 물자도 보내주고 그 사실이죠 뭐. 실제로 IMF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적 자금의 명목으로 정부 예산 160조 원이 투입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IMF 사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었고 세계 경제는 화랑이었다. 또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 때 급증을 시켰죠. 그 정부 세금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정부 세금도 늘어나는데 거기에다가 부채 비율까지 늘리면서 막 복지 확대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채 비율이 8.2%나 증가했다. 특별한 사정도 없었고 경제도 좋았고 국가 소득도 크게 뭐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복지기금도 증가하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빚까지 내서 복지 확대를 실시했다. 잘못된 건가요? 잘된 건가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반국가적 행위라고. 이러한 일을 벌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스 보라고 했잖아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기 부채 비율이 증가폭은 감소했지만 부채 비율이 증가를 막지는 못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골적으로 부채 비율을 증가시켜 복지를 확대하라고 실시했다. 사실이죠 뭐. 반국가적 행위죠. 이러다가 그리스처럼 개털되겠군 라고 생각한 윤석열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부채 비율 증가를 중단시키라고 지시했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부채 비율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비로소 멈췄다. 그래요. 거의 한 30년, 40년 가까이 되어서야 비로소 멈췄다는 거예요. 계속 부채 비율이 증가하다가 윤석열은 그 부채 비율 증가는 이제 그만해. 이러다가 개털되겠어. 재정위기와
이러면서 중단시킨 거죠. 잘한 거죠. 부채 비율을 감소시키지 못한 것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건강보험, 지원금 등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 지출이 자동적으로 늘어났다. 사실이죠, 뭐. 계속 지금 그래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죠.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부채 비율 증가를 막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일단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이러한 와중에서는 부채 비율 증가를 중단시키기 어려운데 일단 부채 비율 증가를 중단시켰으니 이런 윤석열이 공적이다. 그래요. 산업정책도 일단 정상화 시켰죠. 향후에 수 없지만 복지적 정책도 어땠나요? 일단은 정상화 했다는 거예요. 일단 중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육 정보 맞잖아요. 미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빚으로 복작 따는 게 맞냐는 거예요. 부채 비율을 늘리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게 틀렸고 중단시키는 게 맞다.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 빚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참된 복지 정책인가? 빚으로 실시하는 복지 확대를 중단하는 것이 참된 복지 정책인가? 당연히 빚으로 실시하는 복지 확대를 중단하는 것이 참된 복지 정책이다. 말했죠. 빚으로 실시하다 보면 나중에 돈이 없어서 복지할 수 없게 된다고. 따라서 윤석열은 군사정부 이후 최초로 참된 복지 정책을 시도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래요. 군사정부가 산업정책만 아주 우수한 정책이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정부의 복지정책이 또 아주 우수한 복지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국민 같은 경우에 설계가 잘못돼서 자꾸 말썽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문제가 안 된다 생각했는데 평균 수명이 자꾸 길어지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제 그런 거는 그 후대 인물들이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래요. 윤석열은 복지 확대보다는 복지의 재설계를 시도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사고도 있었다.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을 중단시키는 건 큰 개혁이죠. 일단은 뭐 다른 복지 정책은 없었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복지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복지 확대만 복지 정책이 아니라 했죠. 잘못된 복지가 있다. 재설계하는 것도 복지 정책이라는 거예요. 2022년 말 경기 수원시의 한 빌라에서 암과 뇌우울증 등 투병 생활과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들은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절대 빈곤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 이 말이죠. 2022년 200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복지에 지출하는 한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한국이 그 예산을 얼마를 투입하냐는 거예요. 200조 원이라는 거예요. 이 금액은 좀 개발이 덜 된 국가의 예산보다 더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절대 빈곤에 시달리다가 죽는 이가 있다. 문제라는 거예요. 복지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을 쓰고도 절대 빈곤에 시달리다가 죽는 사람이 있느냐. 예전에 설명했지만 마음가짐이 잘못돼서 그렇다. 또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았다. 즉 예산은 있지만 전달이 안 된 전형적인 사각지대였다. 한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 그런데도 절대 빈곤에 시달리다가 죽는 이들이 있군. 뭔가 잘못됐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을 구제하지도 못하는 복지정책 같은 것은 필요 없어. 그리 생각한 윤석열은 복지 재설계를 지시했다. 맞는 거죠 뭐. 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잘 쓰면 그런 불행한 일은 없어지는 거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기존에는 전기료, 수도료, 체납정보 등 30여 종의 데이터만 확인했으나 이를 44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AI가 위기 징후를 먼저 포착해 지자체에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도록 재설계했다. 그래요. 또 사람이 무식해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 못 받아서 죽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일을 막고자 복지 정책을 좀 재설계해서 실시했죠. 또한 가장 가난한 가구에 지급하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7년 만에 상향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30% 이하만 생계급여를 받았으나 이를 32%로 넓혀 더 많은 절대빈곤층이 혜택을 받게 했다. 지원 금액 또한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여 두터운 지원을 실현하고자 했다. 설계를 했다 이 말, 재설계를 했다 이 말이죠. 가능한 한 절대 빈곤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시행했죠. 문재인은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상습적으로 현금 살포를 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현금 살포도 2차례 있었다. 그렇죠.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현금 살포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2022년 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60조 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현금 살포가 한 번 있었죠. 대규모. 이후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현금을 살포하는 일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는 끝을 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지급된 60조 원의 현금 살포를 단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정부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대면 접촉을 통해 소득을 얻는 국민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부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했다. 그 대면 접촉을 통해 소득을 얻는 국민들은 큰 타격을 받았죠. 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 왜 보상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소득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사실은 생존과 생계에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정치활동의 자유. 절대다수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또 요즘은 이제 국민들이 막 정치 동원했다 보니까 관심 갖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삶에 필요한 건 사실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인 거죠. 생활과 생존에 직결되어 있다. 근데 그것을 제한했다. 그래서 누군가가 소득을 얻는데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가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큰 손실을 입었으니 손실을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해야 하면 마땅하다. 그러한 이유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60조 원을 단정적으로 잘못된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존과 생계에 연계되어 있고 국가의 산업 육성과도 긴밀한 관계가 연관이 되어 있죠. 국가의 운명과도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실상 치명률이 경제활동을 제한할 정도로 높지 않았음에도 지나치게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제한한 것이 문제다. 보상금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쓰이는 그렇게 얘기했죠 예전에. 2020년 하반기에는 경제활동의 제한을 풀었어야 된다. 다 설명했죠.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조사 차원에서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치명률이 확인된 이상 2020년 하반기에는 제한을 해제했어야 했고 제한하더라도 고령자에 한해 제한했어야 했다.
고령자 한해서는 제한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해제했어야 된다.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설명했죠. 그래서 한번 더 보죠 뭐. 39페이지. 코로나 사태가 치명률이 뭐 1.5%, 2%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가요? 상반기는 한 2%였고. 그러면 치명률이 한 1.5%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통사고 사망률하고 비슷하죠. 교통사고 사망률이 한 1.5%에서 2%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 100명 중에서 1명이나 2명이 죽는다는 거죠. 참 우물가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 경제활동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고령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60대 이하가 한다는 거예요. 60대 이하. 60대가 빠진다. 하여튼 뭐 50대 정도, 이걸로 보면 되죠. 50대 이하. 2020년 3, 4분기 되면 0.2%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0.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2명이 사망한다. 다 사망하는 게 아니죠. 코로나 걸리는 것도 아니죠. 1000명이 걸리면 2명이 사망한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해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0.5%도 사실 해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0.2% 미만이면 1000명 중에 1000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한두 명 사망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2021년 1분기 되면 어떻게 되나요? 0.1% 미만이라는 거예요. 1000명이 감염되면 1명 죽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가요? 경제활동을 제한했죠.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반기에 푸는 게 당연했고, 일단 상반기에는 좀 조사를 해야 되니까. 늦어도 2021년 상반기에는 풀었어야죠. 1000명 감염돼봤자 한 명도 안 죽는데. 고령자는 좀 높으니까 좀, 제한을 하더라도. 경제활동하는 젊은 사람들을, 야, 너 사람 접촉하지 마.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실 병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이렇게 사망률이 낮은데 그때 제한했어? 단순히 제한한 게 문제가 아니죠.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은 것도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정부가 얼마나 그 지출을 많이 했나요? 보상하기 위해서. 그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1000명 감염돼봤자 1명 죽을까 말까 하는데 교통사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